현장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연말이 되고 또 연초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라는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이와 관련한 소식들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 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면서 어느 곳에서 우리가 한번 수익도 얻어보고 그리고 살림살이 좀 좋아질 수 있을지 전반적인 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금융부의 이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이슈엔 현장에도 자주 출연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만큼 요즘에 경제 전반에 대한 이슈 중에서 이런 금융 제도에 대한 변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내년에 우리 서민층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게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예요. 이게 또 도입이 되잖아요. 이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ISA 계좌는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통장으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까지 있는 통장인데요. 정부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근로자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ISA 계좌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ISA 계좌에는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요. 또 의무 가입 기간 동안 유지하면 연 2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일반 이자나 배당 소득세에 해당되는 15.4%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또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농업인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고 직전 연도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이지만 만 29세 이하 청년과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 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듭니다. 가입 기한은 2018년까지인데 내년 1월부터 비과세 혜택을 위한 특례가 시작되면 3월에는 ISA 상품이 시중에 선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인터넷에서도 또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에 대해서 역시 많이 좀 왈가왈부가 얘기 많이 되면서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어서 인터넷 전문은행도 선정이 되면서 이제 내년이면 우리가 직접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정말 올해 금융권을 뜨겁게 달궜던 어떤 그렇죠. 이슈인데요. 네. 내년 하반기에는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인터넷으로 계좌 개설과 대출까지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은행입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두 은행 모두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내놓겠다고 한 만큼 지금보다는 훨씬 다양한 금리의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카카오톡이나 편의점 ATM 기기 등 금융 소비자들과 더 가까운 접점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 계획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예,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빨리빨리 하나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었던 계좌 이동제에 대해서도 어떤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제 내년이 되면 바뀌게 되는 금융 제도들 또 뭐가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계좌 이동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지만 현재는 페이인포 사이트에서만 이제 할 수 있는 건데요. 내년 2월부터는 각 은행 지점과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해집니다. 이전에는 한 통장에 걸려 있는 그런 온갖 자동 납부 거래들을 이제 통장으로 옮길 때 일일이 연락해서 바꿨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어느 은행 지점을 가든지 간에 한 번만 신청하면 계좌와 함께 이런 자동 납부 거래들도 한 번에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소 변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은 이사할 때마다 이전 집 주소로 가는 청구서들을 굉장히 걱정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그냥 한 번만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제 주소가 한 번에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또 대출 청약 철회권도 알아두면 좋은 제도인데요. 내년 2분기부터는 대출도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서 일주일 안에는 불이익 없이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나 이런 거 없이 원리금과 부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고 대출 기록도 남지 않게 됩니다. 또 금융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금융상품 비교 공시 서비스도 내년부터 선보이는데요. 예적금이나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같은 상품은 워낙 여러 금융회사에서 많은 상품들을 내놓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외에 보험 상품 가격 비교도 쉬워지는데요. 지난달 오픈한 보험 가격 비교 사이트 보험담화에서는 내년 4월부터 사고 유무 같은 이제 경력까지 반영해서 산정한 실제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뭐 보험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금융 상품들도 이제 한 곳에서 우리가 비교하고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바뀌는 금융 제도들을 보면 여기까지 들으면 편리해지는 기능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2016년에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대출이 기준이 깐깐해지면서 대출받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기준 요건 강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말을 했었는데요. 분명히 시장에서 우려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전에도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주택담보대출 이제 심사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에는 내년 2월부터, 지방에는 5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보다는 대출 심사가 깐깐해집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받고 대출을 받을 때부터 매달 원금을 갚아가도록 하는 그런 원칙을 마련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은 민간 소비, 주택시장 등 실물경제 여건 및 규제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냉탕, 온탕식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빚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갚아나간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매달 원금을 갚아나가는 그런 분할 상환을 해야 하고요. 또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는 한도가 가산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또 이자를 합산한 모든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대출을 받는 규모가 조정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전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이 외에는 내년부터는 계좌 개설이 또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계좌를 새로 만들 때 그 본인 외에 실제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역시 매달 원금을 갚아나가는 분할 상환 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당장 좀 목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부담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리 결정할 때도 이제 예전에는 변동금리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현재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제 변동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부분도 꼭 체크하시고 혹시 대출을 받게 된다면 한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지원책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내년 1분기부터는 창업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심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평가 체계가 개발이 되면 그런 엔젤 투자자들이나 벤처 캐피탈 같은 투자기관들이 창업 중소기업을 기술력을 바탕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금융 지원 방안도 시행되는데요.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들은 0.7%포인트의 수수료가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은 0.8%, 연매출 2에서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1.3%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금융위는 또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를 올해 4조 5천억 원 수준에서 내년 5조 7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세이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이제 서민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죠. 예, 지원책까지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2016년에도 역시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것처럼 변화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금융 이슈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손해보는 일은 최소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금융부의 이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중국 증시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사실 뭐 올해가 끝난다고 중국 증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약간 해이해진 마음 다시 한번 경제 이슈들 저희가 되짚어보면서 중국 시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님 오시면 가장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하면서 중앙경제공작회 이거 언제 끝나는지 우리도 모른다 얘기를 했었는데 폐막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 이슈들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이해진 마음을 좀 되잡을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중국 시장의 큰 팩트를 봤을 때는 이제 거래량이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업사이드 같은 경우에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경제공작 회의가 4일 동안 했었죠.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끝난 상황이고요. 제가 월요일에 왔을 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저 인민일보에서 보도가 나와야지 우리 확인할 수 있다. 제가 사무실 도착하니까 조금 있다가 바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경제공작 회의 끝났는데요. 경제공작 회의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대한 큰 그림을 세우는 13차 5개년 계획을 세우는 큰 그림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힌트 자체는 이미 좀 나왔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산업의 과잉 생산 해소, 그리고 부동산 관련 부분에 대한 재고 해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업 비용에 대한 절감. 뭐 여러 가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온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 성장 유지에 대한 개혁을 강조하겠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약간은 말이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가서기 좀 힘든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디까지나 경제공작 회의 자체는 큰 그림을 그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나오면서 계속 세부 회의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정책들의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0일, 21일, 그러니까 일요일과 월요일 넘어간 사이에는 중앙 도시공작 회의라는 걸 좀 개최를 했습니다. 도시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핵심 같은 경우는 일단 도시의 발전의 지속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2020년도까지 판자촌 지역에 대한 개발 완료 등을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와닿는 내용입니다. IPO에 대한 신주 청약 사전 증거금 제도를 철회 예정이다. 일단 내용이 좀 사전 증거금 제도. 그러니까 올해 기억을 해보시면 6월달에 급락이 나올 때 IPO가 시행되면서 어떤 식으로 자금이 이차이 됐다. 크게 나왔을 때가 6월 초에 신주 동결 자금이 최고 5조 6,900억 위안. 한화로 하면은요 1,020조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주식을 하려고 청약을 하려고 왔다 갔다 어떻게 보면 증거금 납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행 2차 시장, 유통시장이라든지 은행 시장에서 큰 영향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IPO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그 증거금 제도를 철폐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중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일단은 금융 리스크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도 역시 비슷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시장 말씀드리자면 차트를 좀 켜보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 화면을 보시면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 주황색 실선을 그려놓은 지가 한 3달 정도 됩니다. 이거 제가 수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HTS 그대로 설정상에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 3,670포인트 정도가 박스권 상단 2번, 3번 정도는 계속 맞고 떨어져 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월요일 날도 경제공작 회의 기대감이 있으면서 갔다가 다시 좀 빠졌던 상황까지 좀 보이고 있어요. 다행으로 아직까지는 차트 자체가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급락의 패턴 나올 확률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밑에 있는 거래량을 좀 확인해 보시면은 거래 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 횡보권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봤을 때는 경제공작 회의에 대한 이벤트 자체만을 봤을 때는 우리의 생각은 증시에 대한 생각은 좀 약간 중립적인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라든지 주택에 대한 부양 정책, 부양 조치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이 박스권 상단을 탈피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차트를 보거나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도 물론 급락도 나오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강한 상승도 당장은 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가 평소처럼 새 종목을 알려드리면 이제 별로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워낙 연말이고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오히려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종목 중에서 한번 되짚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좀 정확한 좀 말씀이셨고요. 일단은 저희가 종목들을 고를 때 봤을 때 지수가 올라왔을 때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상해포동 발전은행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리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상해포동 발전은행 아시다시피 상해시에 본사를 둔 상업은행이다. 뭐 예. 이런 내용은 당연히 아실 수 있을 텐데 상해 쪽이 국有금융 자산의 통합 및 개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해포동 발전은행은 상업은행으로서 국有금융 자산의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이라든지 기타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차트 보시면 증시에 녹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해드리니까 좀 여름으로 좀 기억하고요. 여름에 왜 추천드리냐면 급락이 나올 때는 우리는 대형주로 좀 피해 있어야 된다. 예. 그중에 대형주로 피해 있을 때는 은행주가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고 싼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싼 밸류에이션 중에서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예. 그런 논리가 좀 아마 맞았던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분석을 지금 입장에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12월 8일 날 신고가가 나온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정도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로서 강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은행주에서는 단연코 상해포동 발전은행을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종목인 비달 환경보호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차트 위주로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비달 환경보호 기억하시면은 지난주 주말에 저희 뉴스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뉴스가 중국의 스모그 문제가 가장 많았다. 그렇죠. 뭐 심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천에 좀 살고 있는데 인천 네. 쪽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뭐 제가 외출도 못할 정도로 좀 심했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대기 오염 물질 처리 설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황 탈질 어떻게 보면 전기 집진기라든지 화력 발전소인 집진기를 만드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대기 오염 물질 제거 장비 선도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환경보호 관련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형 설비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기 집진기 부분이 2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60메가와트급 부분이 35%. 10,000메가와트급 부분이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형사로 갈수록 대형 화력 발전경 대형 쪽으로 갈수록 그만큼 기술력이 높게 이른 것만큼 기술력은 있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스모그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이라든지 모멘텀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네.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차트 보면 좀 말씀드리자면은 비단환경보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해 종합지수보다는 약간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옆으로 좀 지고 있는 모습 좀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평선들이 모이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60일선을 강하게 딛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수준보다는 조금씩 떨어질 때 60일선 닿을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고 지수가 올라설 때 혹은 모멘텀이 어떤 스모그에서 정책 모멘텀이 한 번 더 발현이 될 시기에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정도로부터는 상해포동 발전은행보다는 약간 다른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서 개별주 위주의 마인드로 하시면은 일단 좋을 거로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비달 환경보호 그리고 상해포동 발전은행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좀 증시가 전반적으로 어려웠을 때 은행주 얘기를 해주면서 뭐 순위표도 함께 보여줬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뭐 중국 증시 차트나 종목 차트와는 사뭇 달랐던 것이 바로 상해포동 발전은행이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의문점이 드는 것이 뭐 시간이 한 1분 반 정도밖에 남진 않았습니다만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라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전망은?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에요. 지금 다른 우리가 후강통 주식을 투자할 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사느냐 혹은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사느냐는 일단 개인의 취향 문제일 수도 예. 있습니다. 저 투자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해포동 발전은행뿐만 아니고 은행주 전반적으로 후강통 증시에 대한 퍼가 5배에서 7배 사이밖에 되질 않습니다. 시장의 업사이드를 상승을 하고 중국 정부에서 만약에 어떤 양로기금 확대라든지 기타 정부 정책을 자금한다는 논리 하나만 갑작스럽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은행주 위주로 상승이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포동 발전은행도 일부가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내년 초 흐름도 저희가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이슈들 그리고 증시 전략 그리고 종목 리뷰까지 함께 해드렸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시고요.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마음이 많이 풀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이 오가는 얘기들을 매일 하다 보니까 저희만큼은 매일매일 긴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경제 이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놓치는 것 없이 깔끔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도 핫한 경제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